경영학에서 윤리 경영을 거론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이야기예요. 1982년 9월 시카고에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타이레놀은 아스피린의 부작용을 제거한 진통제로 미국 내에 35%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죠. 사망사건 직후 충격과 불안은 급속히 퍼져갔고 일주일 후에는 시장 점유율이 35%대에서 7%로 하락했어요. 미국 정부는 500여 명의 조사관을 동원하며 신속하게 사건 조사를 진행했고 제조사인 존슨앤존슨도 언론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조사 결과 누군가 의도적으로 캡슐형 타이레놀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는 시카고 지역에 배포된 타이레놀을 수거하도록 권고했어요. 하지만 존슨앤존슨은 소비자에 대한 책임과 안전이라는 기업 윤리에 입각하여 미국 전역에 시판되던 타이레놀 3,100만 개를 즉시 수거했고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판매된 캡슐도 알약으로 교환해주는 등 빠르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타이레놀 복용을 중단하도록 당부했는데 실제로 수거한 캡슐 중 75개에 독극물이 함유되어 있었죠. 존슨앤존슨은 사건 직후 회장 및 주요 임원들을 중심으로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피해자 지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데 결국 이런 대응들이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훌륭하고 책임있는 행동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기보단 솔직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잃어버렸던 시장 점유율을 회복했고 이를 넘어 기존 점유율보다도 상승했죠.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와 대중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윤리경영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범 기업이었던 존슨앤존슨이 최근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며 얌체적인 행동으로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모범 기업은 왜 얌체 기업으로 비판받고 있을까요? 존슨앤존슨은 세계적인 제약업체로 화이자와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현재는 의약품 및 생활용품과 건강관리 제품 등 다방면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있죠. 1886년 3명의 존슨 형제인 로버트 우드 존슨, 제임스 우드 존슨, 에드워드 미드 존슨에 의해 설립되었고 의료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외과용품대와 거즈를 생산했어요. 제품은 의사들에게 빠르게 인기를 얻어 사업이 커져갔고 응급처치 키트와 치실 등 편리한 소비자 상품을 출시합니다. 1900년대 들며 출산 및 육아용품으로 제품 라인을 확장했는데 기업의 인수와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리며 제약사업으로도 진출해요. 1940년대 미국 어린이들이 인플루엔자나 수두 등 바이러스 감염을 앓고 난 뒤 뇌압 상승, 간부전이 나타나는 라이 증후군이 발생해요. 당시 라이 증후군을 알지 못했던 의사들은 고열의 증상이 생기면 아스피린을 처방했는데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진통제가 요구됩니다. 1953년 필라델피아 맥릴 연구소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사용한 타이레놀이라는 진통제를 선보이는데 어린이에게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커지며 아스피린을 대체하죠. 1959년 존슨앤존슨이 건강관리 시장 진출을 위해 맥릴 연구소를 인수하는데 그 다음에 타이레놀이 처방 없이 판매가 가능한 일반 의약품으로 승인받으며 존슨앤존슨의 핵심 상품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 클린앤클리어, 뉴트로지나 아큐브 등 제약과 생활용품 제조로 글로벌 입지를 확장했죠. 존슨앤존슨 하면 윤리기업으로 인식되는데 환자의 안전 및 공중보건의 헌신으로도 유명해요. 앞서 소개한 타이레놀의 독극물 이슈는 기업의 윤리경영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죠. 하지만 단연간 일부 제품들로 많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항정신병 치료제인 리스페달은 1993년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 승인받았고 2006년에는 소아자폐 환자의 치료제로도 승인받아요. 하지만 남성 환자의 경우 가슴이 커지는 유방 발육이나 여성화 현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13,000개 이상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었죠. 결국 2021년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0억 달러 규모의 소송비를 지출했어요. 그리고 자회사 득표위에서 금속인공 고관절 제품을 출시한 후 전 세계적으로 9만 명의 사람이 수술했는데 수술받은 환자의 재수술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자 2010년 8월 제품의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위험성을 알고도 수년간 은폐한 채 제품을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부작용 관련 소송이 8,000건 이상 진행되는데 인공관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제품의 결함을 알고서도 위험성이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 결과 10억 달러 이상의 징벌적 배상금을 배상하게 되었어요. 최근 가장 주목받은 소송은 베이비 파우더 소송이에요. 핑크색 통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베이비 파우더는 아이의 땀띠나 발진에 소염작용을 하며 오랜 기간 사랑을 받은 상품이었죠. 이런 베이비 파우더는 매끄럽게 발라지도록 활석가루를 첨가하는데
지금은 바뀌었지만 과거 판매한 제품의 경우 활석가루 속의 성면이 몸속으로 침투해 염증이나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의학계가 제기하면서 1980년대부터는 미국에서 사용이 감소되었죠. 이 제품을 35년 동안 사용한 한 여성이 난소암으로 숨지자 유족들은 베이비 파우더에 발암물질인 성면이 들어가 있어 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했어요. 이 소송에서 법원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여성의 유족에게 7,200만 달러, 8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존슨앤존슨 측은 자사의 제품과 난소암에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하였지만 소송에서는 베이비 파우더와 암 발생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패소하게 되었죠. 이 소송을 기점으로 또 다른 22명의 난소암 판정 여성들이 베이비 파우더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 소송의 결과 미국 민사배상의 역대 6위에 해당되는 2조 원에 달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3만 건 이상 소송이 진행 중이죠.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가 깨지며 2020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활석을 사용한 베이비 파우더의 판매가 전면 중단되었어요. 사실 소송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의 쟁점은 타이레놀 사태처럼 후속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이죠. 존슨앤존슨은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자회사인 LTL 매니지먼트를 만들고 활석 관련 배상 책임 있는 사업부를 이전시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법인 챕터 11을 통해 LTL 매니지먼트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죠. 미국은 구조조정법에 따라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경우 챕터 11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부채를 재조정하며 경제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를 악용해 본업을 하는 기업은 그대로 두고 법적인 책임을 전가한 채 파산 신청을 통해 소송으로 발생한 청구금과 부채를 보호받으려 했죠. 하지만 2023년 1월 법원에서 LTL 매니지먼트의 파산 신청을 무효화했어요. 그 이유는 존슨앤존슨과 다른 계열사들이 높은 신용등급과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파산 신청으로 존슨앤존슨은 책임을 회피했다는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어요. 경영학 교과서에 윤리경영의 모범사례였던 존슨앤존슨,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기여하는 제품을 개발한다는 사명으로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가 되었지만 최근 10여 년간 발생한 제품 부작용 관련 소송은 회사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죠. 특히 책임을 다해야 할 소송의 결과에도 사업부를 분할하는 등 파산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전략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나 우려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